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에 편의를 더하기 위한 재외선거 우편 투표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달 빚을 내 생활하는 미국인들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자의 성별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인공수정하는 연구가 성공했습니다. 2월 신축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1.1% 늘어나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이 A순위가 대폭 후퇴했고 나머지 순위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부문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해 2018년 9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또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돼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부실한 제도들로 낮은 참여를 기록하고 있는 재외선거. 더 많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어 왔던 우편투표 도입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의 편의를 더하기 위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사전투표제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소 등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제공되어 왔지만 해외에서는 현장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재외선거에서도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 중이던 참정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가 가능해져 우편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현장 투표소는 보통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간에 설치되어 왔지만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유권자나 먼 거리에 거주해 수시간을 운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1개 수교국 중 상주 공간이 없는 7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사실상 투표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이처럼 투표 참여의 어려움에도 낮은 투표 참여를 부각시켜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거철마다 법안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해 보이지만 IT 업계의 감원 바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3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9만 8천 건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9만 건으로 14,000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켓워치는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속 붕괴, 또 다른 지역 은행들의 위기설 속에서도 경제에는 아직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의 감원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 인디드가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2,2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하이암스 인디드 최고 경영자는 어제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전하면서 2023 회계연도에 HR 테크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2024 회계연도에도 수익 감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C 주변 기기 업체인 로지텍도 이날 300명을 감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월 18,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최근 9,000명을 추가로 해고했고 메타도 지난해 11,000명을 해고하고 최근 10,00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채무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빚에 대한 높은 금리 때문에 채무자들의 부담도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과 싸우기 위한 것이지만 신용카드 빚을 진 사람들의 연간 상환 금리도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물가 상승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구매에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골든코랄에 사는 랜스 드제수스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서 1년 전만 해도 식료품점에서 $100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살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온라인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매달 빚을 내 생활하는 미국민들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1년 전 39%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채무의 평균 연간 상환 금리는 20.4%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5%는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채무는 $610억 증가한 9,860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 9,2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델리나 슈퍼마켓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100여 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 캡스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캡스는 뉴욕주의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 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가 6만 3천 건 접수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때문에 업주들은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와 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가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시카 스펜튼 주 상원의원과 매니데로스 산토스 주 하원의원 등은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반복 절도, 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훔친 물건의 재판매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자동 결제 시스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취소할 때는 단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뉴저지주가 이 자동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뉴저지주 하원은 소비자위원회를 열고 상품 서비스를 은행 자동결제로 구매한 뒤 중도의 하자 또는 불만으로 이를 취소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폴 모리아티 주 하원 의원 등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은행 자동결제로 상품 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중단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며 고령자 또는 통신기기 사용이 불편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결제를 중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안에는 상품 서비스 판매 회사가 소비자에게 자동 지급 옵션으로 대금 요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시행 전에 소비자에게 중도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무료 전화와 이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 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해당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하원 소비자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법안에 보험 판매 등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규제안을 추가하고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자의 성별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인공 수정하는 연구가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성취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은 하지만 윤리적인 논쟁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스카이뉴스는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지안 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연구팀이 정자의 성별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 인공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팔레르모 교수팀은 과학저널 플로스1에서 정자의 성을 선택해 인공 수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성별의 정자를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의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의 인공 수정에서 231회, 79.1%의 확률로 딸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의 인공수정 중 223회, 79.6%의 확률로 아들 배아를 얻었습니다. 팔레르모 교수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전하며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두고 기술적 성취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자손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타당한 이유 없이 배아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챗봇 기술을 적용한 검색 엔진 빙을 내세웠습니다.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보 분석 업체 시밀러웹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버전의 빙을 선보인 지난달 7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빙의 방문자 수가 15.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구글 검색 방문자 수는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시장 분석 사이트 데이터 AI에 따르면 빙 신규 버전 출시 후 빙 앱 다운로드 건수는 세계적으로 8배 늘어난 반면 구글 검색 앱의 경우 같은 기간 2% 줄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흥행에 성공하며 오픈 AI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술을 빙에 적용해 새로운 버전의 빙을 선보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1,200억 달러 이상인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3%는 구글이 차지하고 있고 빙은 3%, 기타 업체들은 합계 4% 수준에 불과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구글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로이터는 이런 빙의 트래픽 증가에 대해 생성형 AI 시장에서 구글보다 먼저 치고 나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조기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1일에야 챗 GPT의 경쟁 제품인 AI 챗봇 바드를 미국과 유럽에서 제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한 구글로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빙이 향후 몇 달간 검색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라면서 빙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구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만큼 검색 이용자의 1에서 2%만 끌어와도 빙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 2월 신축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1.1% 늘어났습니다. 64만 채에 달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인구조사국은 지난 2월 신축 주택 판매가 지난해 8월 이래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시장 중앙 예상치는 65만 채인데 실제로는 만 채를 밑돌았습니다. 인구조사국은 1월 판매량을 애초 공표한 67만 채에서 63만 3천 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고주택 재고 부족으로 수요가 신축주택으로 옮겨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이 일단락한 것도 판매를 부추겼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조사로는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6.48%까지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에는 7.16%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주택 수요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 중서부는 감소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동북부에서는 40%나 감소했고 전체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2월 신축주택 판매 가격 중간값은 43만 8,2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습니다. 1월에 비해선 2.7% 올랐습니다. 신축주택 재고량은 2월 말 시점에 43만 6천 채로 1월 말 43만 9천 채에서 3천 채 감소했고 2월 판매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고 물량의 소화 기간은 8.2개월로 1월 8.3개월에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웨스트버지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 암페타민을 적발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7개월 동안 총기 및 기타 마약과 함께 200파운드 이상의 메스 암페타민을 유통한 혐의로 30명을 기소했습니다. 윌 톰슨 웨스트버지니아 남부지방검사장은 성명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함으로써 기록적인 양의 메스 암페타민과 기타 위험한 마약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달해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메스 암페타민으로 인해 3만 2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스테판 호그 모더나 회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최소 5배 올려 $130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험료와 연방 의료 프로그램,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는 회당 접종 가격을 약 $130로 결정했다며 이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고 백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회당 15에서 $26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정부가 구매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1일 은퇴자협회와의 면담에서 시니어 프리즈 혜택 제공 방법을 개선하고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보조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이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년 기준 16만 1,000명에게 평균 $1,192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수혜자가 먼저 재산세를 납부한 뒤 추후 환급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자체를 낮추는 세금 공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립도서관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 국립도서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4억 1,12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9% 삭감됐습니다. 국립도서관 관계자와 지지자 200여 명은 지난 20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국립도서관 예산 삭감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립도서관 관장들은 이날 220개 이상의 시내 국립도서관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컴퓨터 액세스,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전통적인 도서 대출납 서비스 외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